아들아, 나 좀 꺼내줘.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집에 가고 싶다. 제발 여러분만큼은 이곳에 오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는 요양원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며 자신의 진짜 이름을 김재호라고 밝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김재호 씨는 30년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목적지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 목적지에서 탈출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버스를 몰았어요. 매일 같은 길을 달리면서도 지루하지 않았죠. 제 인생의 마지막 정류장이라 생각했던 그곳은 달랐어요. 버스에서는 승객들에게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지만 요양원에서는 아무도 내게 묻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의 목소리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후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수원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지냈어요. 자식들은 멀리 있고 처음엔 괜찮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기장판 하나로 추위를 견디고 라면 한 봉지로 하루를 버티는 삶이 되었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운명의 분기점이 찾아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졌어요. 혼자 일어날 수 없었죠. 바닥에 누운 채로 8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죠. 이대로 죽는 건가? 다행히 아들이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게 되었고 부산에서 달려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의 권유와 아들의 설득으로 김재호 씨는 마침내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곳일 거라 생각했어요. 전문가들이 돌봐주는 곳.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고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장석아, 제발 나 좀 꺼내줘. 여기는 감옥이야. 아들에게 했다는 이 절규의 말. 무엇이 75년을 살아온 노인을 이토록 절망에 빠뜨렸을까요? 그는 왜 요양원에서의 삶을 감옥이라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의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김재호 씨의 요양원 생활은 첫날부터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충격적인 일상은 우리가 알던 요양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다 좋아 보였어요. 깨끗한 침대, 정해진 식사 시간, 친절해 보이는 직원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알게 됐죠. 여기서 나는 김재호가 아니라 오호실 2번 침대였다는 거요.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돌아가는 일상. 김재호 씨는 그곳에서의 하루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새벽 6시, 불이 켜지고 모두 일어나야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7시 정각, 식당으로 이동. 혼자 천천히 먹고 싶어도 안 됩니다. 30분 안에 다 먹어야 해요. 9시, 앉아서 TV 보기. 12시, 다시 식사. 2시, 단체 레크리에이션. 언제 내 시간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선택권이 없다는 거였어요. 창문을 열고 싶어도,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죠. 심지어 내가 언제 씻을지, 무엇을 먹을지도 내가 정할 수 없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요양원에서는 모든 것이
효율과 관리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같은 병실에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이름은 박상철 씨. 항상 조용하고 얌전하셨죠. 어느 날 그분이 밥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셨어요. 간호사들이 억지로 먹이려고 했죠. 그날 밤 박 할아버지가 저한테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김씨, 나 여기서 죽기 싫어. 인간답게 죽고 싶어. 이 말을 들은 김재호 씨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분 침대가 비어 있더군요. 직원이 와서 이번 침대 비었으니 새 입소자 오면 정리해 놓으세요. 라고만 말하더군요. 그게 전부였어요. 한 인간의 죽음이 그저 빈 침대가 된 거죠. 이 사건은 김재호 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언젠가 그저 빈 침대로 기억될 것이라는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요양원 생활 2달째 되던 날,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얼굴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눈에 생기가 없고 표정도 없고 마치 살아있는 시체 같았어요. 그날 밤 생각했죠.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고. 요양원에서는 신체적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이 통제되고 관리됩니다. 하지만 김재호 씨는 그곳에서 더 중요한 것, 정신적, 감정적 안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밥 먹고, 약 먹고, 씻고, 몸은 관리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아무도 그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묻는 사람도 없었어요. 마치 내가 이미 죽은 것처럼 대한다고 느껴졌어요. 점점 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자신을 발견한 김재호 씨. 어느 날 밤, 그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누가 읽든 말든 상관없이 그저 내 생각과 감정을 쏟아내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도 살아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게 맞나? 숨만 쉬고 있는 건 아닐까? 일기를 쓰기 시작한 김재호 씨는 점점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였는데 정작 내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 생각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 내 삶을 되찾아야 한다. 김재호 씨의 저항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식사 시간에 좀 더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재촉해도 조금만 더요라고 말했죠. 그 다음엔 TV 프로그램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어요. 처음엔 무시당했지만 계속 요청하니 가끔은 들어주더군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은 김재호 씨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바깥 산책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위험하다.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죠. 그래서 그럼 제가 여기 갇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 질문을 한 건 처음이었죠. 그의 작은 저항은 다른 노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몇은 김재호 씨의 행동에 용기를 얻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머리를 감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감을 수 있었거든요. 다른 할아버지는 가족에게 전화하고 싶다고 했고요. 우리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환자기 전에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런 작은 저항들이 요양원 생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했습니다. 김재호 씨는 결국 더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요양원 생활 3개월째 되던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들아, 나 좀 꺼내줘. 여기는 감옥이야. 처음으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거였어요. 놀랍게도 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말하더군요. 아버지,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주말에 요양원을 찾아왔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죠. 김재호 씨는 아들에게 자신의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요양원에서의 무력감, 자율성 상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경험들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일기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정말 몰랐어요. 안전하고 좋은 곳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날 우리는 함께 결정했습니다. 요양원을 나가기로요. 하지만 요양원을 나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김재호 씨는 여전히 혼자 생활하기에는 신체적 제약이 있었고 아들도 멀리 살고 있어 매일 돌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수원집에서 살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들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더니 방문 요양 서비스라는 게 있다고 하더군요. 김재호 씨와 아들은 방문 요양 서비스, 응급 호출 시스템, 그리고 지역 노인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측은 김재호 씨의 퇴소에 난색을 표했고 여러 서류 작업과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도움으로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퇴소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거든요. 과연 내가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내 집, 내 공간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김재호 씨가 요양원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3개월 만에 귀환, 그가 수원의 작은 빌라로 돌아가는 순간은 어땠을까요? 요양원 현관을 나서는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봄바람이 얼굴에 닿았죠.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다시 살아있구나라고. 아들의 차를 타고 1시간. 오랜만에 보는 동네 풍경, 그리고 30년 가까이 살아온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냄새가 났어요. 아들이 미리 와서 청소를 했다고 했는데도 3개월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 특유의 냄새가 있더군요. 하지만 그 냄새마저 좋았어요. 내 공간, 내 집의 냄새였으니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무서웠어요. 아들이 이틀 동안만 함께 있어주고 부산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내가 과연 혼자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요양원에서는 모든 것을 해줬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김재호 씨를 위해 아들은 여러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아들이 집 안을 많이 바꿔놨더군요.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침대도 높낮이 조절이 되는 것으로 바꿨어요. 부엌 싱크대도 낮췄고 응급 호출기도 설치했죠. 그리고 아버지, 이제 매일 오전에 방문 요양사가 오고 일주일에 2번은 간호사도 방문할 거예요라고 말했어요. 세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겨진 첫날 밤은 불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어요. 요양원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소리, 발자국 소리, 간호사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거든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김재호 씨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는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요양원에서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했지만 그날은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었죠. 그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던지. 천천히 아침을 준비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험은 김재호 씨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마시고 싶은 차를 직접 끓이고 내가 먹고 싶은 빵도 먹었어요. 아무도 지금 식사 시간입니다. 빨리 오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 작은 일상이 마치 큰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약속대로 오전 10시 박문효 양사가 찾아왔습니다. 이영희 선생님이라고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김재호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물어보시더군요. 요양원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묻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박문효 양사는 2시간 동안 집안일을 도와주고 김재호 씨의 식사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화였습니다. 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어요. 내 젊은 시절 버스 운전 이야기를 했더니 관심 있게 들어주시더군요. 어머,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하면서요. 내 이야기에 누군가 귀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김재호 씨는 집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끔은 힘들 때도 있어요. 몸이 아플 때, 외로울 때. 그런 날은 아들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가끔은 눈물도 흘리고요. 하지만 기쁠 때도 있어요. 내가 직접 끓인 된장국 맛있게 먹었을 때,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했을 때, 오랜만에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봤을 때, 요양원에서 보냈던 삶과 지금의 삶. 김재호 씨에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요양원에서는 안전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지금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집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재호 씨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완벽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날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어려움마저도 제 것이라는 거죠. 제가 선택하고 제가 감당하는 삶이니까요. 김재호 씨는 집으로 돌아온 후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침에는 항상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해요. 박문효 양사가 오는 날, 동네 병원에 가는 날, 동네 경로당에 들르는 날, 모두 제 일정표에 적어둡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됐어요. 요양원에서는 제 계획이란 게 없었으니까요. 놀랍게도 김재호 씨는 집으로 돌아온 후 새로운 취미도 발견했습니다. 이영희 선생님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렵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고 손자들과 영상통화도 합니다. 요즘은 제가 버스 운전했던 시절 이야기를 녹음해서 아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언젠가 손자들이 들어볼 수 있게요.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집에서 지내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죠. 한 번은 밤중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어요. 다행히 응급 호출기가 있어서 도움을 청할 수 있었죠. 그날 밤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 앞에서 김재호 씨는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 집에서 살 겁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더군요. 그래서 설명했어요. 저는 요양원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압니다. 제게는 완벽한 안전보다 불완전한 자유가 더 소중합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과 자택생활 모두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은 성찰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요양원은 몸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마음과 영혼은 천천히 죽어갑니다. 안전만이 삶의 목적이 되면 정작 살아있다는 느낌을 잃게 되죠. 저는 조금 위험하더라도 제가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김재호 씨는 자신처럼 노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전합니다. 제 말은 절대 요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요양원이 필요한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하지만 준비 없이, 정보 없이 그곳에 들어가지 마세요. 미리 알아보고, 직접 방문해보고, 선택권이 있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특히 그는 가족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자녀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을 선택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마음, 존엄성, 자율성도 함께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자주 찾아가 주세요. 가장 큰 아픔은 잊혀진다는 느낌입니다. 김재호 씨는 요양원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노인 돌봄 시스템에 대한 생각도 나눕니다. 우리나라 요양원은 대부분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노인들을 인격체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만 봅니다. 밥 먹이고, 약 먹이고, 씻기는 건 잘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아요.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김재호 씨는 최근 이웃 어르신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작은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과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서로의 상황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합니다. 누군가는 좋은 방문 요양사를 소개해주고, 누군가는 저렴한 식사 배달 서비스를 알려주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니까요. 김재호 씨는 요양원에서 탈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자신의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요즘은 일기장에 하루를 기록하는 것으로 밤을 마무리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고 짧은 영상도 남깁니다. 언젠가 제가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면 이 기록들이 저의 목소리가 되어 줄 테니까요.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다시 요양원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몸이 더 약해지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그때가 오더라도 지금처럼 선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요양원인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제 권리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재호 씨가 요양원 생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나이가 들어도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양원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똑같은 활동을 합니다. 개인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83세가 되어도 93세가 되어도 여전히 고유한 개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는 최근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작은 노력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제가 아는 정보를 나눠드리고 있어요. 방문 요양 서비스 신청 방법,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팁,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등 작은 도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활동을 통해 김재호 씨는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으면 해요. 노인은 돌봄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관리가 아니라 동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재호 씨는 모든 연령층의 청취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젊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인이 된다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또 다른 여정일 뿐이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늙어갈지 생각해 보세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관계와 취미, 배움도 중요합니다. 혼자가 되더라도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힘을 미리 길러두세요. 그리고 이미 노년을 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전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고 선택을 하고 스스로를 위해 싸우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는 자유였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오늘도 살아있다. 오늘도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렬합니다. 제발 여러분은 준비 없이 여기 오지 마세요. 선택권을 잃지 마세요. 존엄성을 지키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입니다. 김재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노년의 삶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노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